네, 전해드린 대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과 사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경찰이 공개한 22살 최원종의 모습을 보면 운전면허증도 있었고요. 검거 당시에 사진해서 2장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머그샷을 거부를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그렇습니까? 현행법하에서는 이제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진 공개된 거 2개 보시면 왼쪽에 최원종의 사진과 옆에 그 검거당의 사진을 비교하면 그 동일인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에 저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사진 등만 공개되다가 아니 이거 실물하고 다른 사진을 공개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니까 저번 신림역 난동 살인 사건 그 조선 때부터 검거 당시 사진을 옆에 같이 거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의 사진과 최근의 모습과 유사한 거를 같이 공개한다는 취지로 저렇게 공개를 하는데 저거보다는 더 확실한 건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렇죠. 뭐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머그샷 가장 최근의 사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흉악 범죄자에게 이제 머그샷의 거부권 줘도 되는지 이것을 두고서도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머그샷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촬영도 못하고 공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훈령에도요.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또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만 공개할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원종에 대해서 2가지 사진만 공개를 된 것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결국에는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관련돼서 논의가 있는데요. 6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7건의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본회의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좀 처리가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논란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꼭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쪽의 입장들을 좀 들어보면 이게 대중들한테 분풀이하는 것 이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피의자 신상 공개하는 게 아니라 뭐 재판을 통해서 이후에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뭐 국민의 알 권리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최원종도 머그샷 촬영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 이렇게 특히 은둔형 외톨이 관련된 이런 류의 사건들은 본인이 외부로 알려지는 거 굉장히 꺼려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이런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도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나의 신상이 완벽하게 공개될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입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피의자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자칫 중요한 이런 문제들이 참 도외시 되면 인권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되는 사안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살인 예고글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온라인상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194건이고 65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10대 청소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미 살인 예고글 또 많이 보셨을 텐데 200건에 가까운 글들이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검거해놓고 보니까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라는 점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모방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 입건이 형법상의 협박죄로 입건이 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사실 단순히 이 살인 예고글들이 협박을 넘어서서 정말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것을 볼 수 있는 정황, 그러니까 흉기를 준비했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내용들이 적시돼 있어서 살인을 예비한 것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박죄를 넘어서서 살인 예비죄로 입건을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고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것들에서 이제 강력한 처벌하는 의지가 있어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최원종을 비롯한 이 대전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대책으로 거론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법
입원제도 그러니까 법으로 이 강제 네. 입원시키다 네. 이런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현재는 안 되죠. 현재는 안 이제 이것도 이제 입법사항이 될 텐데 예. 현재 강제 입원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 보호 입원이라고 해서 일단 보호자 2명,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각각 다른 병원에 2명이 동의하면 입원시킬 수 있는. 예. 그다음에 또 지자체장과 경찰이 함께 할 수 있는 예. 전문의와 함께.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급박한 이제 범죄 현장 같은 데서 급히 3일 동안 정도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 입원 3가지가 있는데 이거 갖고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법 입원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이번에 최원종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징후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라는 건데 네. 항상 이런 것도 논의가 됐다가 다시 되지 않고 다시 폐기되고 했던 이유는 결국 또 인권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인권 침해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논의를 해가면서 제도적 완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권 침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법 입원제 4년 전 조현병 환자 안인 등 사건 때도 도입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도입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데요. 네. 4년 전 그러니까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에 방화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사건이었고 예. 당시에도 사법 위범죄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번에야말로 좀 국회에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 문제도 있겠지만 사법 위범죄 자체가 갖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입법에 대한 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